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의 판매가 시작되면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외채가 4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사상 처음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특허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를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면서 182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유로존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56포인트, 1.64% 오른 1828.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지지 선언과 오는 23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비공식 정상회담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강세에 출발했는데요. 여기에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성장 중시 발언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호전됐습니다. 개인이 1,076억 원어치 순매수를 보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5억 원, 268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57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이 3.20%나 뛰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 소송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2.56% 오르며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등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LG전자 등 LG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현대제철은 하이스코어의 합병설에 2.51% 올랐고 한진해운과 STX 페노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을 받았다는 소식과 업황 부진 우려에 닷새째 하락했고 대한해운은 지난해 말 실시한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보호 예수가 만료되면서 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포스코가 철강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에 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0.70% 내린 35만 5천 원의 장을 마치면서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철강 업황 부진에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주가 부진으로 지난해 현대차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서 올 들어서는 기아차와 시총 3위를 놓고 치열한 순위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포스코가 대규모 비부채성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6개월간 신용등급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장기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S&P는 지난해 10월 포스코의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춘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닥론이 제기됐던 철강 업황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철강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머징 시장의 경제 성장 둔화로 수요 둔화에 공급 초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증권사들은 1, 4분기에 포스코가 실적 바닥을 찍고 2,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들은 3, 4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율 인상 요인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같은 실적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수개월 동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량 기업과 배당주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도미닉 로시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난관이 산재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유럽은 은행들의 디레버리징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긴축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미국은 내년에 재정 긴축이 예정돼 있다며 각종 정책적 대응이 즉각적인 효력을 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로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1년 동안 주식 투자자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지만 섣부른 투자금 회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우량 기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들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배당주 투자 전략은 글로벌 주식 투자에서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안전 상비의약품의 약국의 판매가 시작되면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 상비의약품의 포장 단위와 1회 판매 수량, 구입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판매자의 요건과 교육, 준수 사항 등 세부 사항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안전 상비의약품의 외부 포장을 용법, 용량, 주의 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외채가 4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채권도 5,109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돌파해 외채 지급 능력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당기 1,363억 달러 등 모두 4,11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3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외채권과 외채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995억 달러로 16억 달러 늘어 우리나라의 지급 능력은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외채 수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다양한 외환 부문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외채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 투자 인구가 전년에 479만 명보다 10.2% 늘어난 52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0.6%, 경제활동 인구의 21.2%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9%포인트와 1.7%포인트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보유 종목은 3종목, 보유 금액은 5,338만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종목은 늘고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특허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를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어제 오전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 데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협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초 예정된 대로 오는 7월 30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 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 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 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혁신 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 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짓밟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한국의 성장 전망치는 유지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8.6%에서 8.1%로 대폭 낮추고 한국은 한미 FTA 시행에 힘입어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중국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미 FTA 발효가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영향을 상쇄하고 중국 경기가 5월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이와 등 일부 투자은행들의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과는 상반된 평가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부가 올해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을 경제부의 민병건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 경기 흐름에 대한 전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라고 표현했는데요. 상반기엔 낮고 하반기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중으로 경기 전망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중간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정부의 전망치는 3.7%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 중반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겠느냐는 게 학계의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도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추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해 말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내다봤다가 지난 4월에 3.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오늘 3.3%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수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대외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위기가 다시 꼬이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근 그리스가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그리스 좌파 정당들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유럽 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도 악재가 들이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다는 것인데요. 고용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호조세를 보여서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만을 보면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가계부채도 계속 느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실질적인 세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선행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기대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점이 사실 정부로서 매우 고민거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추경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우선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중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을 하나의 요건으로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3%대 경제 성장률을 볼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마련을 해도 이것을 국회가 제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한 의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총선 직후에도 여야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늦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3개월가량 협상이 길어지는 바람에 추석 직전에야 국회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19대 국회 첫 개원이 2008년 때처럼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일찍 제출해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중반에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을 편성해도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정부가 돈을 더 풀지 않겠다면 도대체 경기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겁니까? 일단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책을 추가로 더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300여 개의 업종별 단체와 전국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무엇냐 하고 물어본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속칭 스몰볼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말 정도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굵직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규제를 풀면 경기가 좀 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노력을 해도 약효가 바로 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가계빚이 너무 많고요. 기업들도 수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서 정부가 백약을 내놓아도 곧바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반응입니다. 다만 정부가 계속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누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가 꺾이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민병권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대한통운이 민간 택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우편물을 취급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늘부터 우편물 전문 택배 서비스인 원메일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택배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걷어가는 시스템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윤기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택배 기사가 방문하면 3,000원, 택배 취급점에 고객이 직접 접수하면 2,800원의 비용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8세대 LCD 패널 공장을 착공하고 세계 최대 LCD TV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8세대 LCD 패널 공장 구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양상은 2014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부품 협력사들과 현지에 동반 진출해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셋톱박스 전문 업체인 휴맥스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휴맥스는 차량용 오디오와 비디오,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인 대우 IS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맥스는 대우 IS의 지분 50%를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일회용 냉장고 포장 박스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재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친환경 포장을 선보였습니다. 이 포장은 기존의 종이와 스티로폼을 이용했던 일회용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인 무독성 폴리프로필렌으로 바꾸고 4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포장을 재사용함에 따라 재료비를 연간 1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